파트 1.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은퇴하신 본세분 중 한 분은 혈액안의 의사들이 조용한 살인자라 부르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산입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점은 평생 자신이 그 위험에 노출된 사실조차 모르는 분이 85%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으니 방심하는 사이 몸은 천천히 약해집니다. 많은 분이 전날까지도 친구들과 양고기탕이나 돼지고기찜을 즐기며 이것을 전통 건강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시장에 가던 길에 갑자기 쓰러지곤 합니다. 통풍이 아닙니다. 뇌졸중이거나 심부전입니다. 파트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혜석입니다. 종합병원에서 40년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몇 년 전 저 또한 요산 수치가 580까지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질환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조용히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직접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약 20분간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높은 요산이 애 발이 아닌 뇌와 신장을 공격하는지. 둘째,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보라색 양파가 어떻게 요산을 부드럽게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지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요산 수치를 아는 분은 수치를 모르지만 걱정되신다면 걱정이라고, 부모님께 알리고 싶다면 부모님이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산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섭취 때문일까요? 아니면 몸이 배출하지 못해서일까요? 많은 분이 답하지만 사실 정확히 아는 분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피하라는 말에 불안해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을 강가에 있는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공장은 매일 두 가지 원료를 처리합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원료, 즉 우리가 섭취하는 해산물, 육류, 두부 같은 음식입니다. 이런 식품에는 퓨린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몸이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노폐물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새로 태어나고 오래된 세포가 죽으며 역시 퓨린을 남깁니다. 이 퓨린이 간이라는 생산 라인을 거치면 요산으로 변합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신장이 이 요산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생산과 배출이 균형을 이루면 공장도, 강물도 깨끗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와 기능이 원활하여 습이 잘 배출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파트 3. 하지만 문제는 이 균형이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요산이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마치 방이 막혀 오염수가 고이듯 농도가 진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균형을 깨는 것일까요? 한두 가지 이유뿐입니다. 첫째, 공장의 생산량이 급증할 때입니다. 간단히 말해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한 번에 화끈한 한 접시의 매운 새우 요리는 공장의 사흘치 원료를 한 번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간은 계속 요산을 만들고 신장은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양고기 전골, 갈비찜, 진한 국물을 즐기는 분들은 퓨린 섭취량이 2배로 증가합니다. 둘째, 배출관이 막히는 때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져 력과 속도가 느려지거나 어떤 물질이 배출 통로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술입니다. 맥주의 효모에는 퓨린이 많습니다. 맥주 한 병은 돼지간 100g에 해당하는 퓨린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요산과 같은 통로로 배출되려 하므로 길을 절반쯤 막아버립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달콤한 음료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1세의 버스 운전기사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술, 담배를 멀리하고 붉은 고기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요산이 695로 나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매일 찻집에서 4-5잔의 달콤한 차를 마셨습니다. 차마다 2스푼씩 설탕을 넣었으니 하루 섭취량이 밀크티보다도 많았습니다.
설탕이 요산을 높이는지 많은 분이 잘 모릅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때 퓨린 생성의 전 단계 물질이 생기고 이것이 결국 요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달콤한 음료, 과일 주스, 밀크티는 보기에는 해산물과 무관하지만 간의 공장에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환자분께 설탕을 끊고 맑은 차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요산 수치는 430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설탕이 요산이랑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제 몸속의 숨은 원인이었네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스벌이 생긴다고 봅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비위가 약해지고 습이 배출되지 못하고 열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서양 의학에서 말하는 요산 상승 역시 비슷한 원리입니다. 파트 4. 결국 요산이 높다는 것은 섭취량이 많거나 배출이 원활하지 않거나 혹은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평소 일주일에 몇 번 해산물을 드시는지, 하루에 단 음료를 몇 잔 마시는지, 3번 이상이면 진지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산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몸은 3단계의 위험한 상황에 부닥칩니다. 단계마다 더 깊고 위험해집니다. 첫 단계는 대부분 알지만 2번째 단계는 잘 모릅니다. 3번째는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시하다가 응급실에 누워서야 깨닫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관절입니다. 많은 분이 통풍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밤중에 발가락이 붓고 열이 나며 통증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요산 자체가 아닌 요산 결정 때문입니다. 혈액 속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 소금물에서 소금이 굳는 것처럼 관절 속에 결정이 생깁니다. 이 결정은 고드름처럼 관절 연골을 찌릅니다. 면역세포는 이것을 일부 침입으로 오인해 공격하며 그 결과 붓고 열이 나며 통증이 생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비증이라 부릅니다. 열과 습이 막혀 기혈의 흐름이 막히면 통증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통풍이 심하게 발작했을 때 이불이 스치는 바람에도 눈물이 날 만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요산이 계속 내려가지 않으면 이런 결정체가 점점 쌓여 돌처럼 단단한 통풍 결절을 형성해 결국 관절이 굳어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절 통증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증상입니다. 진짜로 무서운 것은 2번째 단계, 바로 신장입니다. 많은 분이 통풍도 없는데 요산이 조금 높은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요산이 신장을 손상시키는 과정은 마치 미지근한 물속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진행되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 70%가 사라진 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부엌에서 쌀을 씻을 때 쓰는 채와 같습니다. 매일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요산 결정은 쌀알처럼 체에 구멍을 조금씩 막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막혀 물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결정체는 신생혈관과 신우에 서서히 쌓여 신장 조직을 파괴합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종이 생기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신장 기능이 30%만 남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제가 2022년에 진료한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성함은 김철수, 58세 인테리어 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12년간 요산 수치가 계속 높았지만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허리가 몹시 아프고 소변색이 간장처럼 변했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500이 넘었고 신장 기능은 2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료실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 치료했을 겁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혈중 요산이 6.0 mgdl 이상일 때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이 7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임상 데이터입니다. 만약 신장이 요산으로 천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라면 세 번째 단계는 몸속의 숨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예전에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만 삼고라 불렀지만 현재 의학계에서는 고요산 혈증을 제4의 고위험 요인으로 인정합니다. 요산 결정이 혈관 속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혈관 내부를 긁는 것과 같습니다. 매끄럽던 혈관벽이 거칠어지고 상처가 생기면 그 틈에 콜레스테롤이 붙어 플라크, 혈전을 형성합니다. 이 플라크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또한 요산은 혈관의 만성염증을 악화시켜 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오래된 고무관처럼 악한 압력에도 터지기 쉽게 만듭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담, 어혈, 기체로 인한 경락장애로 봅니다. 결국 이는 몸속 대사 노폐물과 혈액 정체가 합쳐져 큰 병이 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와서야 요산이 600, 700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제야 고요산이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린 주범임을 깨닫게 됩니다. 파트 5.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의사 선생님, 이렇게 무섭다면 그럼 이제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핵심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10명 중 9명이 매일 먹으면서도 오히려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요산을 높이는 3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붉은 고기와 동물의 내장입니다. 붉은 고기, 즉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는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지만 프린 함량이 낮지 않습니다. 100g당 약 75에서 150mg 정도입니다. 매 끼니마다 이렇게 섭취하면 간과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내장입니다. 간, 신장, 뇌, 곱창 등은 세포의 재생 속도가 빠르고 핵산이 많기 때문에 퓨린 함량이 특히 높습니다. 100g당 200에서 400mg에 달합니다. 돼지간 한 조각은 진한 육수 2그릇과 맞먹는 퓨린을 포함합니다. 많은 분이 이 부위를 먹으면 해당 장기를 보강한다고 믿지만 전제 조건은 몸이 그것을 소화하고 배출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300g을 넘기지 말고 내장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해산물과 오래 끓인 진한 국물입니다. 많은 분이 퓨린이 높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산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모든 해산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주의해야 할 것은 조개, 굴, 가리비, 바지락 같은 페류, 그리고 게, 새우, 랍스터 같은 갑각류, 그리고 정어리, 멀치, 명란 같은 작은 생선류입니다. 이들의 퓨린 함량은 대부분 100g당 150mg 이상입니다. 그러나 더 큰 함정은 오래 끓인 국물입니다. 고기는 줄였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국물만 마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퓨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끓일수록 국물 속 농도가 높아집니다. 3시간 이상 끓인 생선탕, 달곰탕, 사골국물 한 그릇에는 고기 자체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많은 퓨린이 들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64세의 박정혜 씨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오리탕을 드셨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의 건강식이라며 자부했지만 검사 결과 요산 수치가 570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그것은 건강식이 아니라 요산을 기르는 식습관입니다. 이후 그는 맑은 국으로 바꾸고 조리 시간을 줄였고 6개월 후 요산 수치는 410으로 낮아졌습니다. 해산물을 드시고 싶다면 기억하세요.
네 글자, 소랑, 짐조리.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10분을 넘기지 말고 국물은 마시지 마십시오. 이제 첫 번째, 즉 가장 위험한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해산물이나 내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진짜 1순위는 요산 생성을 늘리고 배출까지 막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공격하는 조합입니다. 바로 술과 단 음료입니다. 파트 6. 이 둘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이중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맥주는 가장 해롭습니다. 맥주에는 효모가 들어있는데 이 효모는 푸린이 매우 많습니다. 맥주 한 병은 돼지간 100g을 먹는 것과 비슷한 푸린을 제공합니다. 더 나쁜 것은 알코올이 몸속에 들어오면 요산과 같은 통로를 이용해 배출되려 한다는 점입니다. 즉 신장이 요산을 배출하는 길이 절반가량 막히는 셈입니다. 그럼 소주, 막걸리, 아이는 괜찮을까요? 특히 와인은 건강에 좋다던데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술이라면 모두 요산을 높입니다. 와인이 맥주보다는 조금 낫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음주량은 0입니다. 각종 음료에는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과당이 간에서 대사될 때 에너지 물질을 과도하게 소모하고 그 과정에서 퓨린 전 단계 물질이 생성되어 요산으로 변환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 술은 전혀 안 마셨지만 요산이 695였던 이유가 바로 매일 마신 설탕 든 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설탕을 끊고 맑은 물로 바꾸자 6개월 만에 요산이 200 이상 낮아졌습니다. 술을 끊었다고 안심하면서 단 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일상에서는 그냥 물이나 연한 차를 마시면 됩니다. 국화차, 녹차, 보이차 모두 괜찮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혹시 매일 단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오늘부터 함께 끊어봅시다. 이제까지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요산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이 식재료는 주방마다 있고 시장에서 1kg에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요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 바로 양파입니다. 만약 제가 단 하나의 천연 요산 저감 식품을 추천하라면 그것은 양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40년 진료 경험 속에서 가장 꾸준하고 효과가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용입니다. 케르세틴은 산화효소, 젠신 악소데이스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퓨린을 요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즉, 이 효소의 작동을 멈추게 하여 요산 생성을 원천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케르세틴은 신장의 배설 기능을 돕는 안만한 이뇨 작용이 있어 요산을 원활히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배수관에 압력을 더해 흐름을 개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양파에는 프로스타글란딘 A라는 물질이 있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고요산으로 인해 손상되기 쉬운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한의학에서는 양파를 따뜻한 성질로 보고 폐경과 이경의 작용에 기혈의 흐름을 돕는다고 봅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이뇨와 요산 배출 작용은 결국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양파를 채 썰어 찬물에 5분 정도 담가 매운맛을 줄이고 식초와 소량의 참기름을 더해 무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케르세틴의 활성 성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루 50에서 100g, 즉 양파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살짝 익혀도 됩니다. 양파 달걀 볶음, 양파 소고기 볶음, 양파 두부국, 보르시 같은 수프도 괜찮습니다. 단, 너무 오래 조리하지 말고 5분 이내로 마무리해야 영양소가 남습니다.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보라색 양파를 찬물에 담가 두었다가 먹으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62세의 이성우 씨는 은퇴한 교사로 유산 수치가 530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저녁 식사 전 양파 무침 한 접시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후 재검사에서 유산 수치는 40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매일 양파를 먹으니 몸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이런 변화는 흔한 일입니다. 양파 하나만으로 충분하진 않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함께라면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파트 7. 이제 이 네 가지를 양파와 함께 번갈아 드시면 유산을 낮추는 작은 식단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 자연스러운 이뇨 작용을 도와 소변을 묽게 만들고 유산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신장의 배출 속도를 높이는 보조 장치와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샐러리가 서늘한 성질로 열을 내려주고 습을 없애준다고 보는데 바로 이런 습열 체질에 잘 맞습니다. 샐러리 땅콩 무침이나 샐러리와 두부채 볶음을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드셔도 유산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체리입니다. 특히 신맛이 도는 체리가 더 좋습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아 몸속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통풍 발작 시 관절에 생기는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증상을 줄여줄 뿐 아니라 발작 간격을 늘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하루에 체리 10개에서 20개를 먹으면 통풍 발작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생체리가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첨가물 없는 건체리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저지방 우유와 무가당 요거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품 속의 단백질은 여러 연구에서 신장이 유산을 배출하는 일을 촉진한다고 확인됐습니다. 동시에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퓨린을 줄이느라 단백질까지 부족해지는 일을 막아줍니다. 하루에 우유 300ml나 무가당 요거트 100g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우유를 잘 안 마시는 분들이 많지만 유산을 낮추려면 이 습관은 익혀둘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우유만 마시면 더부룩하고 설사가 난다면 유당 불내증일 수 있으니 유당을 뺀 우유나 발효시킨 요거트를 고르면 됩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풋고추나 피망, 브로콜리, 키위, 귤과 오렌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비타민 C는 퓨린 대사를 조절해 혈액 속 유산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열량은 낮고 영양소는 많으니 매일 먹는 비타민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파, 샐러리, 체리, 저지방 유제품, 비타민C 채소와 과일 5가지가 부엌에서 만들 수 있는 유산 관리를 위한 5 동료가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런 음식이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하루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하나요?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우유 한 잔에 달걀 1개, 그리고 샐러리로 만든 작은 반찬을 곁들입니다. 점심에는 밥 조금, 생선을 한 토막찜으로 드시는데 이때 국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브로콜리와 새우를 살짝 볶고 양파 달걀 볶음을 한 접시 곁들입니다. 저녁에는 여러 곡물로 만든 미음 1그릇, 양파 무침 1접시, 풋고추나 피망과 두부를 볶은 반찬을 드시고 후식으로 체리 열알을 드시면 됩니다. 오전과 오후에 각각 키위나 오렌지를 하나씩 먹으면 하루 구성이 완성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값이 많이 들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오래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이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유산 때문에 신장과 혈관을 잃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먹는 것만 바꾼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가져가야 할 2가지 습관이 더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그리고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은 가장 저렴한 청소 도구이며 운동은 가장 좋은 대사 촉진제입니다. 지금부터 이 2 습관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만 알면 많은 약보다 도움이 됩니다. 파트 8. 먼저 물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끊을 때가 있어도 물은 끊는 날이 없어야 한다. 물이 요산을 낮추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물은 혈액 속 농도를 묽게 만듭니다. 둘째로, 소변량을 늘려 요산을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셋째로, 신장 안에 요산 결정이 달라붙을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매일 몸 안을 한 번씩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에 적어도 2000ml는 필요합니다. 컵으로 따지면 8컵에서 10컵 정도입니다. 컵 하나를 250ml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이 말랐을 때만 마시지 말고 한꺼번에 물병을 비우지도 마십시오. 한두 시간마다 한 컵씩 나누어 마셔 몸 안에 물이 계속 공급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소변이 항상 묽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 밤사이 쌓인 요산을 씻어냅니다. 잠들기 전에는 반 컵만 마셔 밤사이 소변이 너무 진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낮에는 2시간마다 한 번씩 규칙적으로 마시면 됩니다. 무엇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끓인 물입니다. 원한 차도 괜찮습니다. 녹차, 국화차, 보이차 모두 가능합니다. 단, 단맛이 있는 음료나 밀크티를 물 대신 마시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보충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요산 생성을 부추깁니다. 한의학에서도 물은 곡식을 실어 나를 수도 있고 거꾸로 엎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적당한 물은 해로운 것을 씻어내지만 심장질환이나 신부전이 있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보겠습니다. 비만은 요산을 올리는 중요한 원인이며 규칙적인 운동은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체중을 줄이고 체지방을 줄이며 요산 대사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동시에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요산이 잘 배출되게 합니다. 그러나 운동도 아무것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천천히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태극공과 비슷한 부드러운 체조는 모두 좋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무거운 것을 드는 격렬한 운동이나 숨이 턱까지 차는 단시간 고강도 훈련입니다. 이런 운동은 근육에서 젖산을 많이 만들고 젖산은 요산과 같은 통로로 배출되려 하기 때문에 통풍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분들 가운데 살을 빼고 싶다고 갑자기 운동량을 크게 늘렸다가 다음날 바로 통풍 발작이 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는 늘 적절해야 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땀이 조금 나고 숨이 가쁘지 않고 운동하며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그 강도가 맞는 것입니다.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한 번에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3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67세 최영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데 퇴직 후 매일 아침 40분씩 빠르게 걷고 이어서 팔당금 체조를 한 세트씩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식단을 더했습니다. 2년 뒤 그분의 요산은 590에서 370으로 내려갔고 체중도 6kg이 줄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2년 동안 제가 다시 예전의 기운을 찾은 것 같습니다. 보셨듯이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머릿속이 복잡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핵심만 요약한 건강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문장입니다. 첫째, 요산을 높이는 음식을 멀리하십시오. 해산물과 진한 국물은 줄이고 내장과 붉은 고기는 조절하며 술과 단 음료는 끊으십시오. 둘째,
요산을 낮추는 자연식 재료를 자주 드십시오. 양파가 중심이고 샐러리와 체리, 저지방 유제품,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이 보조 역할을 합니다. 매일 번갈아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평생 지켜야 할 2가지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물 2리터를 나누어 마시고 일주일에 5번, 한 번에 30분씩 몸을 움직이십시오.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5년 뒤 어느 봄날 아침, 당신은 단지 한 공원을 가볍게 걸으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몸은 가볍고 관절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오랜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웃음이 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신선한 샐러리와 양파를 고릅니다. 이제 무엇을 먹으면 안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자가 놀러 오면 허리를 굽혀 품에 안고 함께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줍니다. 저녁에는 배우자와 손을 잡고 호수가를 산책하며 지난 몇 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활력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본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단지 어느 날부터 술 한 모금을 줄이고 양파 한 입을 더 먹었을 뿐입니다. 달콤한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 대신 잠깐의 산책을 선택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자유롭고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산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는 태도가 더 위험합니다. 응급실에 누워 후회하기 전에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건강은 단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 영상을 가족 중 요산이 높은 분께 꼭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댓글에 적어보세요. 글로 남겨야 진짜 기억됩니다. 셋째,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이 영양 불균형 없이 식단을 조절하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제가 늘 믿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오늘 시작한 작은 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